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KBS 이사진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다양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방송 4법 중 하나인 방송법은 오늘 새벽 1시쯤 야당만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재석 189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민주당은 방송법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신청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강제 종료시켰습니다. 방송법이 가결된 뒤엔 MBC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됐고 국민의힘은 재차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방송 4법 가운데 이미 국회를 통과한 방통위법과 방송법의 나머지 2개 법안도 필리버스터 종결과 표결 과정을 반복하며 오는 30일까지 모두 처리될 걸로 전망됩니다. 지난주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진행된 국회에선 한 주 내내 고성과 비방이 터져나왔습니다. 여야 극한 대치 속에 다소 거칠고 감정 섞인 듯한 표현들이 본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을 채웠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장, 최상병 특검법이 재표결 끝에 부결되자 해병대 예비역들이 방청석에서 당장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소리칩니다. 국민의힘을 향한 다소 격앙된 표현도 뒤따랐는데 퇴거 조치를 두고 여당 소속 강민국 의원과 우원식 국회의장 사이 거친 단어와 고성이 오갔습니다. 네, 나가고 있잖아요. 나가고 있는데 무슨 개판이야, 개판은. 개판이지.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임위 운영 등이 마치 동물의 왕국 같다며 거센 비판을 가했고 꼼수가 일상입니다. 법사위는 무슨 왕국입니까? 동물의 왕국을 방불케 합니다. 민주당은 배 의원이 해당 발언 뒤 우 의장에게 제대로 된 인사조차 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며 예의부터 배우라고 맞받았습니다. 인사를 하는 것이 첫 출발입니다. 어디서 배웠어요? 어디서 그렇게 배웠어? 사흘간 진행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날선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첫날부터 발언 기회를 둘러싸고 여야 의원 간 삿대질 시비가 붙는가 하면 그걸 위원장께서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독단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까? 저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왜 삿대질 하십니까? 어디다 대고 삿대질 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이 후보자 사이 다소 감정 섞인 설전도 벌어졌습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나이가 몇 살입니까? 개인정보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탄핵 청원 청문회를 이어가는 법사위에선 30일 이내 5만 명 이상 동일한 기준을 충족한 정청래 제명해임 청원을 둘러싼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청원 대상에 정청래 제명 촉구 청원안이 발의된 거 아시죠? 벌써 10만이 넘었다고 그래요. 그것은 불행하게도 우리 법사위 소관이 아니라 운영위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사위로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22대 국회가 개원식조차 열지 못하는 극한 대치를 이어가면서 연일 감정 섞인 다툼의 장면들만 연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당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개선 여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만찬으로 일단 봉합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변수 역시 여전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바로 다음 날 용산 대통령실에선 화이팅 구호가 연이어 울렸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출마자 등 여당 쪽에서만 16명이 참석해 윤 대통령과 2시간 만찬을 가졌습니다. 국민의힘! 화이팅! 두 사람만의 만남이 아니어서 집중도가 떨어졌다는 뒷말이 나왔지만 우리 한동훈이란 윤 대통령 발언이나 한 대표와의 러브샷 등 분위기 반전엔 성공한 거로 보입니다. 올해 1월부터 불거진 윤한 갈등의 여파가 당정 갈등으로 확대될 거란 우려를 어느 정도 덜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단결된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당이 바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추가 만남이 있을 거란 전망이 벌써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실에서 무엇보다 두 사람 사이에 적극적인 소통이 다시 이뤄져야 한다는 바람이 나옵니다.
갈등을 넘어 정신적 유대감을 회복하는 게 우선이란 건데 한 대표가 원외 대표라는 현재의 한계와 차기 대권 주자라는 미래의 과제 때문이라도 윤 대통령과의 관계에 신중할 거란 기대가 깔렸습니다. 다만 당정이 하나임을 강조했던 윤 대통령이나 당정 일체를 주장했던 전임 당대표 때와는 다른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당과 정의 시너지를 내고 이견이 있으면 이견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좁혀가서 정답을.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도 중요한 변수로 꼽힙니다. 전대 기간 중 김 여사 문자 논란 때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던 한 대표는 당대표 당선 당일부터 김 여사 의혹에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수사 방식을 정하는 데 있어서 더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서로 간의 불편한 감정에도 여소야대 전국 등을 고려해 얼마나 보폭을 맞춰갈 수 있을지가 향후의 당정 관계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주말인 어제 갈피를 잡을 수 없는 도깨비 같은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푹푹 찌는 더위 속에 소나기가 5분도 안 돼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했는데요. 열대성 스콜과 비슷해 보이지만 원리는 전혀 다릅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소나기가 세차게 쏟아집니다. 눈앞이 안 보일 정도로 내리던 것도 잠시, 우산을 들어 올린 손이 민망할 정도로 금세 비가 그칩니다. 같은 시간 레이더 영상입니다. 수도권 낮 12시 50분부터 2시 20분까지 10분 간격으로 비구름이 이동하는 모습인데 시간당 70에서 90mm에 해당하는 보라색을 포함한 비구름이 빠른 속도로 스쳐 지나갑니다. 이런 날씨는 전국에서 관측됐습니다. 경북 칠곡, 도로 앞쪽에 갑자기 먹구름이 보이더니 비를 쏟아내곤 10분도 안 돼 그쳤습니다. 경남 김해에서는 소나기와 파란 하늘이 공존하는 사진이 찍히기도 했습니다. 찜통 더위를 물러나게 하기에는 너무 짧은 소나기. 한낮 최고 기온이 36도, 체감온도는 37도까지 올랐습니다. 이런 도깨비 소나기는 열대성 스콜과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원리는 다릅니다. 뜨겁게 가열된 공기가 상승하며 비를 쏟고 사라지는 스콜과는 달리 소나기 구름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비구름대가 작고 빨리 이동하기에 한 지역에 비를 뿌리는 시간이 짧은 겁니다. 조그만한 그 구름대가 이렇게 몽글몽글 이렇게 산발적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형태거든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 영역에서 이 상대적으로 덥고 습한 공기가 남풍을 타고 유입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낮 동안에 기온이 올라간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불안정이 강화되면서 이제 비구름대가 소나기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죠. 기상청은 오늘부터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조금 더 한반도로 확장하며 불안정이 점차 해소될 걸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이렇게 무더위와 집중호우가 번갈아 이어지는 요즘 같은 습한 계절에 열대야 때문에 밤잠 설치는 분들 많은데요. 자칫하면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극복하는 게 좋을지 백종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습한 날씨로 끈적이는 장마철에 여름 불청객 열대야까지 찾아오면 불면의 밤이 깊어집니다. 장마철엔 일조량이 줄어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량이 감소해 숙면이 더 어려울 수 있는데 수면 부족은 극심한 피로감과 집중력 저하를 불러오고 면역 기능을 낮춰 심혈관계에 악영향을 줍니다. 가벼운 뇌에서 올 수 있는 질환, 그러니까 정신신경적인 질환 있죠. 우울, 불안, 불면, 불안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장기화되는 심혈관 질환, 고혈압, 부정맥, 심근경색이 올 수 있다. 만성 질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어서 일단 밤에 체온을 낮추는 방향으로 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실외 온도가 낮은 저녁 시간 창문을 열어 실내 환기를 하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에어컨을 켜고 잔다면 쾌적함을 느낄 수 있는 24도 전후로 맞추고 잠이 든 뒤에는 26도로 3시간 정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열대야 모드나 취침 운전 기능을 활용해 에어컨 가동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잠들기 전 찬물로 샤워하면 우리 몸은 다시 체온을 끌어올리려 해 수면 방해가 될 수 있으니 가급적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고 잠자기 4시간에서 6시간 전 커피와 콜라 등 카페인이 들어간 음식은 피해야 합니다. 또 술은 잠이 들 때 일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각성 현상 탓에
자는 도중 자주 깨는 현상이 발생하고 야식도 소화기관의 활동량을 늘어나게 해 멜라토닌 분비량을 줄여 숙면에 방해됩니다. 이와 함께 낮에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을 하는 것은 좋지만 잠자기 3시간에서 4시간 전 과도한 운동은 몸에 부담이 됩니다. 운동을 하면 얘가 나주로 몸을 읽는 거예요. 활동을 하네? 그리고 체온이 올라가고 근육이 수축이 되네? 그리고 코티졸이 나오죠, 코티졸. 그럼 얘는 깬다고 생각하는 게 낮이라고 생각을 하죠. 과도한 스트레스와 긴장은 피하고 잠자리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에서 방출된 청색광은 멜라토닌을 억제해 숙면에 독이 됩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역대급 무더위가 예상되는 올여름, 지자체가 쪽방촌 주민들을 위해 인근 목욕탕에 이른바 밤더위 대피소를 만들었습니다. 찜통 같은 쪽방을 벗어나 쾌적한 환경에서 잠을 청할 수 있는데 사정은 비슷하지만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취약계층도 있어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배민혁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밤 9시가 넘은 시간, 쪽방촌 주민들이 더위를 피해 길가에 모여 앉아 술잔을 기울이거나 아예 이불을 펴고 잠을 청하기도 합니다. 잠을 못 자니까 이렇게 나와서 이제 이렇게 멍 때리고 땡기 그냥 커피를 하나 먹든지. 그나마 에어컨과 선풍기가 있어 사정이 나은 쪽방도 27도가 넘습니다. 앞으로 본격 무더위가 시작되는 게 두려운 쪽방촌 주민들을 위해 지자체에서는 인근 목욕탕에 밤더위 대피소를 마련했습니다. 시원하게 씻고 편안히 잠까지 잘 수 있으니 인기가 많습니다. 일단은 샤워만 할 수 있다면 좋죠. 그만큼 좋은 것도 없어요. 매일 와서 샤워를 할 수 있다는 게 다행이에요. 그래도 내 집에서 더위를 피할 수 있게 주거 환경이 개선된다면 더 좋겠다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불편하지. 그렇게는 여기보다 혼자 있는 거지. 제일 빼내고 내 멋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잔소리 안 듣고. 하지만 이마저도 인근 고시원 주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창문과 선풍기가 있어도 실내 온도가 29도에 달하고 창문마저 없으면 그야말로 찜통이지만 밤더위 대피소는 쪽방 주민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트병에다 물 담아서 가슴을 떠오고 겨드랑이나 이렇게 사도 거기는 쪽방이고요. 저희는 고시원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우나 티켓이라도 주시면 뭐 저희가 거기 가서 이용하고. 역대급 폭염이 예상되는 올여름, 더 많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최근 전동 킥보드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위험천만한 질주부터 헬멧 미착용에 심지어 무면허 운전까지 특히 청소년 무면허 적발 건수는 최근 3년간 6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늦은 밤 도로를 질주하는 전동 킥보드 2대. 순찰차가 따라가자 불법 유턴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달아납니다.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놀리기라도 하듯 지그재그 고개 운전을 벌입니다. 10분간 이어진 추격 끝에 붙잡힌 운전자는 16살 고등학생. 헬멧 없이 2시간가량 도로와 인도를 질주한 이들은 면허도 없었습니다. 10여 분을 쫓아가지고 오다가 공영주차장으로 밀면 그쪽으로 몰아놓으면서 거기에 이제 그 사이에 그 직원들이 위에 이제 사복을 갈아입고 그리고 또 들어오는 거를 아까 챈 거지. 청소년 무면허 킥보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경기 일산호수공원에서 여고생 2명이 전동 킥보드를 몰다 60대 부부를 덮쳤고 아내가 끝내 숨졌습니다. 2021년 5월부터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와 안전모 의무 착용 등 전동 킥보드 탑승 기준을 강화했지만 사고는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특히 10대 청소년 전동 킥보드 무면허 운행 적발 건수는 3천여 건에서 지난해 2만 건으로 6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길가에 주차된 공유 전동 킥보드는 면허증을 등록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 면허를 등록해 타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법적인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이제 법 개정이랄지 그런 걸 통해서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끊이지 않는 청소년 전동 킥보드 사고, 좀 더 촘촘한 대책이 절실합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한국인 DJ이자 세계적인 음악 프로듀서인 패기구가 출연하기로 한 보일러룸 2024 서울 공연이 안전 문제로 행사가 전격 중단됐습니다.
보일러룸 2024 서울 공연은 어젯밤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예정됐지만 인파가 지나치게 몰리면서 폐기구 공연 직전인 새벽 1시쯤 행사가 강제 종료됐습니다. 공연을 보러 갔던 관객들은 이미 밤 11시쯤부터는 공연장에 들어갈 수 없어 밖에서 대기해야 했고 해산 직전에는 대기줄이 공연장 밖을 2바퀴는 감싸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공연장 안에도 사람이 너무 많이 들어와 인파 밀집 문제로 신고가 이어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객들은 주최 측이 수용 인원을 훨씬 넘어서는 티켓을 팔았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폐기구는 공연 취소 뒤 SNS를 통해 안타까운 심경을 전하면서 가장 빠른 시일 안에 다음 공연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부산 북항에서 2만 톤급 컨테이너 선박이 방파제에 충돌했습니다. 해경은 오늘 새벽 2시 5분쯤 부산 북항에서 국내 해운회사 소속의 2만 톤급 컨테이너 선박이 방파제에 충돌해 예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박에 타고 있는 승조원은 모두 18명으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북항에는 안개가 심한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이번 사고 여파로 북항을 오가는 선박들의 주의를 당부했다며 사고 선박은 안전해역으로 이동시킬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명인은 물론 불특정 다수를 해치겠다는 흉악범죄 예고글이 인터넷에 끊이지 않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유사한 범죄를 예고하는 경우가 잇따르는데요. 현행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달걀과 흉기를 들고 복수하러 가겠다. 지난 15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당시 전당대회 후보였던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표적이었는데 경찰은 협박 혐의로 40대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또 축구선수 손흥민, 황희찬, 유명 유튜버 침착맨의 딸에 대한 범죄 예고글도 등장해 충격을 줬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서울역,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흉악범죄를 예고하는 경우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살인 예비죄를 적용하겠다고 나섰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형법은 예비 임무는 원칙적으로 벌하지 않는다.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벌한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거든요. 막연하게 죽이겠다는 것만으로는 별도의 준비 행위가 없었다는 점에서 역시 예비 행위로서도 판단하기 평가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법무부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 예고 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하다며 공중협박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마저도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 무산됐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글을 올리고도 상대적으로 처벌이 가벼운 협박이나 공무집행 방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범죄 예고글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논의가 하루빨리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 협박이라면 5천만이 다 대상이잖아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고통이고 피해거든요. 그러면 그 처벌 수준도 현격하게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또 관심과 주목을 끌고자 범죄 예고글을 쓰는 경우도 많은 만큼 이들의 인터넷 사용을 제한하는 등 재범을 막기 위한 대책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해리스 부통령은 북핵 문제 등을 두고도 대척점에 서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100일 뒤에 치러질 미국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느냐에 따라 기존 한반도 정책에 큰 변화가 올지 아니면 그대로 계승될지도 가려질 전망입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북 문제에 대한 시각은 대선 후보 수락연설에서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집권 시기 두 차례 회담으로 이어진 북미 정상외교를 사실상 재가동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측의 반박이 있긴 했지만 미 언론에선 북한의 비핵화 대신 북핵 동결을 대가로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구상도 거론됐습니다. When we get back, I get along with him. He'd like to see me back too. I think he misses me. You know, it's nice to get along with somebody who has a lot of nuclear weapons or otherwise, isn't it? 북한 역시 관영 매체 논평을 통해 공은 공이고 사는 사람이여 북미 관계는 전적으로 미국에 달려 있다고 대응하면서도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 브로맨스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측의 미국 우선주의를 고려할 때 방위비나 한미연합훈련 등 안보 비용을 놓고 한국과의 긴장 관계를 예상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다만 트럼프가 집권하더라도 한반도 문제가 대외 정책에서 당장 우선순위에 들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여러 차례 얘기한 것처럼 우크라이나와 중동 문제 또 중국과의 경쟁이 매우 중요한 우선순위로 올라갈 것이고 그렇다고 김정은과의 직접적인 만남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반면 해리스 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해온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큰 틀에서 이어갈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갑작스러운 후보 선출에다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반자로서 대북 원칙론을 유지하며 비교적 일치된 행보를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상원의원이던 트럼프 정부 시절 김정은을 향한 유화 행보를 강하게 쏘아붙였고 지난 2022년 부통령으로 방한했을 당시엔 비무장지대에서 북한 정권을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We see a brutal dictatorship, rampant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n unlawful weapons program that threatens peace and stability. 이 때문에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현재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 아래 대북 억지력 강화 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유지하려고 할 테니까 별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은 공고하게 좀 유지가 될 거고. 북한 역시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대화 제의를 거부하고 도발과 함께 북러 군사 협력을 강화해온 기존 태도가 바뀔 가능성은 작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한미일 국방부 장관이 국가별로 순환해서 주최하자는 합의에 따라 처음으로 오늘 일본 도쿄에서 회담을 진행합니다. 국방부는 이번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 신원식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대신이 참석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 주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지역 안보 정세, 이에 대한 공조 방안과 삼국 안보 협력 강화와 제도화 방안 등이며 한미, 한일 국방장관 회담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일본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과 관련해 일본이 후속 조치 이행에 진정성을 보여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조 장관은 어제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에서 일본이 전시물은 물론 추도식 등 후속 조치 이행에도 우리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진정성 있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향후 양국 간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함께 지혜를 모아가며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한일 관계 개선의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평화의 제전이라는 올림픽이 시작됐지만 가자 지구에선 포성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피난민들이 모여있던 학교가 또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아 최소 30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쳤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골란고원에서는 이스라엘 축구장에 대한 로켓 공격으로 어린이들이 숨지면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면전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도원 기자입니다. 팔레스타인 피난민 4천여 명이 임시로 머물고 있던 학교입니다. 벽도 기둥도 폭탄을 맞아 산산이 부서졌고 잔해에선 아직도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다친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뛰어온다 한들 약품도 침상도 모든 것이 부족해진 지 오래입니다. 이스라엘이 학교를 공습한 건 이달 들어서만 최소 8번째입니다. 이스라엘군은 학교 안에 하마스의 지휘 통제소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가자 중부 칸 유니스 주민들에게 다시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هذا نزوحي المرة التاسعة أو الثامنة. كل مرة بيقولون نروح على مكان بيطلع المكان مش آمن. 유럽연합 보렐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이제 이런 미친 짓을 끝내야 한다며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 이집트, 카타르 대표단이 이탈리아에서 만날 예정이지만 이스라엘이 계속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면서 휴전 협상은 지지부진합니다. 레바논 남부 헤즈볼라를 겨냥한 이스라엘의 공습도 계속된 가운데 레바논 인근 이스라엘 점령지인 골란고원 축구장에 로켓이 떨어져 많은 어린이들이 숨졌습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의 소행이라고 발표했지만 헤즈볼라는 관련성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세계 최강 여자 양궁 대표팀이 올림픽 10회 연속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임시현과 전훈영, 남수현으로 꾸려진 대표팀은 오늘 오후 9시 38분 타이완 미국 경기 승자와 8강전을 치릅니다. 순위 결정전 성격인 랭킹 라운드에서 톱시드를 확보한 우리나라는 1회전을 거르고 2회전부터 경쟁하기도 했습니다. 양궁 단체전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지난 1988년 서울 올림픽부터 우리나라는 한 차례도 놓치지 않고 9차례 연속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 수영의 간판 황선우는 남자 자유형 200m에서 첫 실전에 나서고 유도 66kg급의 안바울은 올림픽 3개 대회 연속 메달에 도전합니다. 네, 조금 전 돌려온 금빛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우리나라의 첫 금메달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오상욱이 파리올림픽 펜싱 남자 사브르에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오상욱 선수 본인에게는 세계선수권대회와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이은 올림픽 금메달로 그랜드슬램 달성입니다. 오상욱은 세계 랭킹 4위로 이번 대회 전부터 우승 후보군에 올랐습니다. 수영대표팀 김우민 선수가 파리올림픽 남자 자유형 400m에서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김우민은 프랑스 파리 라데팡스 수영장에서 열린 남자 자유형 400m 결승에서 3분 42초 50의 터치패드를 찍어 3위에 올랐습니다. 예선 성적이 좋지 않아 물살 저항이 심한 1번 레인에 배정받았지만 이를 극복하며 자신의 올림픽 첫 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한국 수영 선수가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건 지난 2012년 런던 대회 때 박태환 선수 이후 12년 만입니다. 파리에서 열린 지구촌 스포츠 축제에 우리 기업의 활약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개막식에서 뽐낸 최신 기술력부터 선수들이 입고 먹는 것까지 금빛 지원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열린 야외 개막식. 삼성전자의 휴대전화가 선수들과 함께 배에 올라탔습니다. 기술력이 이뤄낸 새로운 개막식 중계입니다. I was very excited, actually, because I think it's very interesting, the Samsung mobile phones complementing the traditional broadcast coverage. So this particular project has around 200 phones that will be installed in around 100 boats. 올림픽 최초는 시상대에서도 이어집니다. 그동안 모든 개인 소지품 반입이 금지됐지만 삼성전자의 휴대전화가 선수들과 함께 유일하게 시상대에 오릅니다. 덕분에 선수들은 영광의 순간을 남길 수 있게 됐습니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는 올림픽 참가 선수 17,000여 명에게 최신 제품을 선물했습니다. 강철 심장 로봇 궁사와 대결을 펼치는 양궁 국가대표 김우진 선수. 로봇의 냉철함에 아쉽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잘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40년 양궁사랑 현대차가 공개한 우리나라 신궁들의 훈련 비법입니다. 선수들을 위해 아예 첨단 훈련 장비까지 고안했습니다. 그룹의 R&D 역량을 활용해 양궁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과 실전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새로운 장비를 개발하고 첨단 기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패션의 도시 파리에서 우리나라 선수단의 단복도 빛이 났습니다. 일부 해외 누리꾼들은 죄수복 같다고 조롱했지만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선정한 최고의 단복 10위 안에 들며 통쾌한 복수를 날렸습니다. 올림픽을 런웨이 삼아 우리나라의 전통과 멋을 세계인 앞에 뽐냈습니다. CJ그룹은 주특기를 살려 선수들이 언제든 한식을 먹을 수 있도록 밥심을 책임지는 한편 현지에서 K푸드를 알립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의 금빛 사냥에 앞서 우리 기업들의 금빛 지원이 세계인들에게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인구 국가 비상사태 극복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지목한 윤석열 대통령은 초대 저출생 수석을 임명하는 등 정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저출생 해법으로 제시되던 주거나 돌봄, 일자리 정책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지역 경쟁력 강화까지 힘을 쏟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대겸 기자입니다. 저는 오늘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입니다. 지난달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던 윤 대통령은 저출생 대응의 두 중심축으로 인구전략기획부와 저출생 수석 신설을 약속했습니다. 지난 25일에는 초대 저출생 수석에 40대 워킹맘인 유혜미 교수를 임명하며 사실상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신임 저출생 수석에게는 고령사회 대응 등 인구기획 전반과 육아휴직과 같은 세부 정책들을 맡겼다면 정부와 지자체에는 지역 경쟁력 강화라는 중책을 지시했습니다. 지역이 각각 경쟁력을 갖고 잘 살면 저출생 문제도 자연스럽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기림을 명심하고 정부도 이런 기조 속에 관련 정책들을 앞다퉈 쏟아내고 있습니다. 앞서 국무조정실 주도로 귀농희망 은퇴 예정자들의 자금 신청과 교육 이수 요건 등을 대폭 낮추는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지역 도시들의 교육 역량과 기업 혜택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전국 8개 시도 23개 지역에 마련된 이른바 기회발전특구에 이주하거나 창업하는 기업들에 대해선 법인세 감면과 보조금 지원을 해주는 건 물론 상속 공제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최대 600억 원까지 가능했던 공제 한도를 아예 없애고 매출액과 상관없이 모든 중소 중견기업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기업 이주를 통해 젊은 인구 유입을 끌어내보겠다는 건데 아이들이 자라나는 데 꼭 필요한 교육 여건까지 갖추기 위해 이른바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 지역도 조만간 추가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기회 발전 특구, 교육 특구 이런 거를 계속 지금 그 제도를 만들고 하는 이유는 지방을 그렇게 만들지 않은 거거든요. 이게 충분한 좀 문화나 교육이나 의료나 또 교통이나 이런 가운데 지난 4월과 5월 출생아 수는 약 8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2달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기 위해선 저출생 문제만큼은 여야 모두 정쟁과는 별개로 정부 정책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새로운 농업 기술이나 건강한 먹거리를 전해드리는 신농업 비즈니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농식품 분야 스타트업 창업 박람회,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식물성 선인장 가죽 이야기입니다. 오점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죽을 재단해서 손가방을 만들고 있는 공장. 그런데 가만히 보니 소가죽 등 동물 가죽이나 합성 가죽과는 완전히 다른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가죽, 동물성 가죽이에요? 아닙니다. 이것은 그 선인장 축출물로 만든 식물성 가죽입니다. 선인장에 들어있는 셀룰로스 성분을 추출해서 만든 이른바 식물성 가죽.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선인장 가죽 원단을 개발한 이 업체는 선인장 가죽으로
가방이나 지갑, 운동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손바닥 선인장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백년초 선인장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잎에는 상당히 많은 셀룰로스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선인장 가죽은 환경 친화적인 데다가 습기와 마모에도 강해서 동물성 가죽보다 수명이 5년 정도 길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 업체를 포함해서 정부에서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거나 투자 유치를 지원받은 벤처업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트랙터나 이항기, 콤바인 등 농기계의 키트만 부착하면 정밀한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한 기술도 이곳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네, 농식품 분야 스타트업 창업박람회는 올해로 2회째인데요. 올해는 268개 농산업체가 참여했습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해마다 성장 가능성이 큰 농식품 벤처기업 400개를 선정해서 3천만 원에서 5억 원까지 자금을 지원하고 20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도 돕고 있습니다. 농식품 분야의 벤처 창업 기업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본인의 기술들을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 그걸 제일 어려워합니다. 오늘 같은 자리에서 본인들의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기술들, 그런 것들을 잘 알리는 기회, 그게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른바 K농식품 스타트업의 위상 제고를 위해서 사업화 자금과 투자 유치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첫 금메달이 예상보다 일찍 나왔습니다. 한국 펜싱 간판 오상욱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했는데 자신의 그랜드슬램 달성이란 성과도 올렸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대건 기자. 네, 이대건입니다. 네, 오상욱 선수 정말 잘 싸워줬는데요. 처음이란 말이 유독 많이 붙는다고요? 네, 처음이란 말이 유독 많이 붙은 경기였습니다. 펜싱 간판인 오상욱이 남자 삽으로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땄는데요. 상대는 세계 랭킹 14위인 튀니지의 페르자니였는데 15대 11로 꺾고 승리했습니다. 페르자니는 준결승에서 세계 랭킹 1위인 이집트의 LCC를 잡고 결승에 오른 만만치 않은 상대였습니다. 초반부터 경기를 리드하면서 끝까지 차분하게 잘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에 나온 우리나라 첫 금메달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펜싱 남자 삽으로 첫 금메달이기도 합니다. 네, 3년 전 도쿄올림픽 때는 아쉬움이 좀 있었는데 이번엔 달랐네요. 네, 확실히 달랐습니다. 오상욱은 이번에 세계 랭킹 4위로 파리에 입성했습니다. 2019 세계 선수권 대회 개인전 우승을 차지했고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선 2관왕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결국 자신에게는 그랜드슬램 달성인데요. 그리고 이번 파리 대회에서 2020 도쿄올림픽의 한을 제대로 풀었습니다. 도쿄올림픽 당시 세계 랭킹 1위로 출전해 단체전에선 금메달을 수확하긴 했지만 개인전에선 8강에 그쳐 아쉬움이 컸습니다. 또 수영에서도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우민 선수가 예선 성적이 좋지 않아서 걱정을 했는데 결국 메달을 따냈다고요? 네, 결국 해냈습니다. 김우민은 자유형 400m에서 3분 42초 50의 기록으로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사실 예선 성적이 나빠서 메달 가능성이 그리 크진 않았습니다. 자유형 400m 예선에서 전체 7위로 정말 가까스로 결승행 티켓을 따냈습니다. 저조한 예선 성적 때문에 1번 레인을 배정받았는데 그만큼 물살 저항이 심해 불리한 조건이었지만 결국 이를 극복하고 메달을 따냈습니다. 네, 이번 메달이 김우민 선수의 올림픽 첫 메달이기도 하지만 이게 한국 수영에도 큰 의미가 있는 거죠? 네, 먼저 김우민은 2020 도쿄올림픽에서는 개인전에 출전하지 못했고요. 단체전인 개영 800m 멤버로 나섰지만 예선 탈락했습니다. 이후 지난 2월 도하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정상에 올랐습니다. 김우민의 이번 메달 획득은 한국 수영에 있어서 12년 만입니다. 박태환이 지난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은메달을 따낸 이후 첫 메달입니다. 이번 파리 대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새로운 올림픽 수영 메달리스트가 탄생한 겁니다. 지금까지 YTN 이대원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기후가 변화하면서 아열대 지역 해충인 노랑 알락 하늘소가 제주에 정착했습니다. 남해안까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다 감귤나무에 해를 끼칠 가능성도 있어서 방제 나선 당국의 고민이 큽니다. 고재형 기자입니다. 난다. 아열대 중 노랑알락 하늘소 포획 작업이 대규모 서식지에서 진행됐습니다.
노랑알락 하늘소는 지난 2019년 국내에서 처음 제주에서 관찰된 뒤 지난해 천여 마리의 성충이 포획될 정도로 완전히 정착했습니다. 지금은 제주가 유일한 서식지이지만 기후변화로 남해안 지역까지 확산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의 기온 변화 상승은 노랑알락하늘소의 월동에 적합한 수준으로 올라온 것을 확인을 했고요. 이제 그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예측을 했을 때는 제주 전 지역하고 그리고 국내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정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남해안 지역은 노랑알락 하늘소가 기생하는 팽나무가 많아 일단 확산하면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노랑알락 하늘소는 팽나무에 알을 낳는데요. 유충이 나무에 굴을 파 심한 경우 나무가 말라 죽거나 강풍이 불면 쓰러지는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감귤 주산지인 제주의 경우 토종 알락 하늘소가 이미 감귤나무에 피해를 주고 있어 노랑알락 하늘소도 해를 끼칠지 우려가 큽니다. 팽나무 외에 귤나무나 차나무 같은 그런 나무, 다른 나무에 혹시 얘네들이 이제 가해를 할까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조사할 예정이고요. 산림청과 제주도 등 관계 당국은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 포획 외에도 이달부터 살충제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21년 제주에서 출발해 울산항에 도착한 배에서 죽은 노랑알락 하늘소 성충이 발견된 적이 있어 반출 금지와 신고 활성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인근 해역에서 포획한 상어에서 고농도의 코카인이 검출됐습니다. 바다로 흘러드는 마약이 해양 생태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약 운반책이 탄 비행기가 추락하고 숲에 떨어진 엄청난 양의 코카인을 먹어치우는 흑곰. 실화를 다룬 영화인데 이번엔 바다입니다. 브라질 해역에서 잡은 상어들 몸에서 코카인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큰 눈에 뾰족한 주둥이를 가진 이 상어는 해안가 서핑 지역에 출몰해 사람과 자주 마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Nós coletamos muitas espécies, em torno de 30 espécies de tubarões e raias, e aí nós escolhemos uma espécie que é costeira, que se fosse detectar cocaína seria mais provável uma espécie costeira. Então nós analisamos 13 indivíduos, machos e fêmeas, 10 상어들 간과 근육에서 검출된 코카인 농도는 다른 물속 생물에서 나온 것보다 100배나 높은 수치. 불법 마약 제조시설에서 흘러나온 것이거나 나중에 회수하려고 마약상들이 던져놓은 코카인에 노출된 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이탈리아 시칠리아 동부 바다에서 코카인 꾸러미가 발견됐고 지난 2월엔 뉴질랜드 주변 바다에도 코카인 3톤이 둥둥 떠다녔습니다. 바다로 흘러든 코카인은 상어가 잡아먹는 물고기들까지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합니다. papel fundamental no ecossistema marinho. O primeiro papel, como topo de cadeia, ele controla a base, toda a base abaixo dele é controlada através desse topo. Quando você tira o topo, você desequilibra esse ecossistema. 먹이 사슬의 정점인 상어가 위협을 받으면 해양 생태계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것. 인간에게 보내는 조기 경고를 무시해선 안 된다고 입을 모읍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러시아 발틱 함대 소속 군함이 현지 시간 27일 오전 쿠바 수도인 아바나에 입항했습니다. 훈련함인 스몰니함은 수병들이 갑판에 도열한 가운데 예포를 발사하며 들어섰으며 구축함 네우스트 라시미함과 급유함인 옐냐함도 이어서 입항했습니다. 러시아 군함이 쿠바에 기항한 것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이들은 오는 30일 아바나를 떠날 예정입니다. 쿠바 혁명군은 정기적 방문이라고 밝혔지만 외국 해군이 잇따라 쿠바를 찾은 것은 수십 년간 없었던 일이라고 외신은 지적했습니다.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 참석을 위해 라오스를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만나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도발 행위와 러시아 지원에 관한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이 말한 중국의 도발 행위는 지난 5월 라이칭더 타이완 총통 취임 때 중국군이 실시한 포위 훈련 등을 포함한다고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왕이 부장은 미국이 중국 봉쇄를 멈추기는커녕 오히려 강화하면서 남중국해 분쟁을 부추기고 있다며 이성적이고 실용적인 정책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휴일인 오늘도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치솟는 기온에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며 오후 한때 내륙 곳곳에는 요란한 소나기도 쏟아지겠습니다.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40mm가 되겠고요. 시간당 20mm 안팎으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하늘에는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습니다. 다만 중부지방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당분간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밤사이 열기가 식지 못하고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7.4도, 대구는 26.7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서울 낮 기온은 33도, 대구는 35도, 강릉은 무려 36도 선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모레 오후 사이에는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을 중심으로 가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울산 울주군 S-오일 온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은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오늘 새벽 4시 47분쯤 신고가 접수됐고요.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소방당국 투입 인력과 장비를 취합 중인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울산의 S-오일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